운명적인 만남과 꿈결 같은 결혼. 지영에게 박민준과의 첫 만남은 그야말로 운명처럼 느껴졌다. 친구의 거듭된 권유로 마지못해 나간 소개팅 자리. 사실 지영은 연애에 큰 관심이 없었고 그저 일상에 충실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하지만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민준의 모습은 그녀의 모든 생각을 뒤흔들었다.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 깔끔한 정장 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향해 잔잔하게 미소 짓는 눈빛이 인상 깊었다. 그는 과묵한 편이었지만 지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IT 업계에서 촉망받는 엔지니어라는 그의 직업도 안정적이었고 그의 성실함과 진솔함은 지영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다. 첫 만남 이후 둘의 관계는 놀랍도록 빠르게 발전했다. 매일 퇴근 후 이어지는 통화, 주말마다 함께하는 데이트는 지영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민주는 지영이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고 세심하게 챙겨주었으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지영은 이런 민준의 모습에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꼈다. 어쩌면 이 사람이야말로 자신이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다. 결혼을 결심하고 준비하는 과정도 순조로웠다. 양가 부모님 모두 두 사람의 만남을 축복했고 특히 민준의 부모님은 지영을 친딸처럼 아껴주셨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은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었다. 신혼 초 그들의 아파트는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보금자리였다. 민주는 퇴근 후에도 집안일을 기꺼이 돕고 지영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피로를 풀어주었다. 주말이면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둘이 머리를 맞대고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 소소한 일상들이 지영에게는 세상 그 어떤 행복보다 값진 보물이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이어 둘째 아이까지 품에 안으면서 그들의 가정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민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빠였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놀아주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잠을 재우는 그의 모습은 지영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경제적으로도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다. 민준의 꾸준한 수입과 지영의 아르바이트를 합치면 매달 적지 않은 돈이 들어왔고 그들은 충분히 쓰고도 적금을 들 여유가 있었다. 지영은 가끔 문득문득 생각했다. 아, 이것이 바로 꿈에 그리던 삶이구나. 알지 못하는 미세한 균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민준의 눈빛 속에 간간히 스치는 묘한 욕망. 그리고 밤늦도록 불을 밝히고 들여다보던 컴퓨터 화면 속의 비밀스러운 숫자들은 언젠가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지영은 그저 남편이 가정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의 삶은 완벽에 가까운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탕원했던 신혼생활이 5년 차에 접어들 무렵 민준에게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가끔 퇴근 후에도 밤 늦게까지 서재에 불을 켜놓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주말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대신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정도였다. 지영은 그저 남편이 회사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좀 쉬면서 해. 그녀의 걱정 어린 말에도 민주는 피곤한 기색 없이 괜찮아.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민준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는 잠들기 직전까지 투자 관련 기사나 유튜브 영상을 탐독했고 주말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경제방송을 시청했다. 그의 대화 주제는 온통 주식, 코인, 부동산 등 투자 이야기로 채워졌다. 여보, 요즘 비트코인 엄청 오른대. 우리도 지금이라도 좀 넣어볼까? 회사 동료가 말해줬는데 이 주식은 무조건 대박난대. 지금이 기회래. 지영은 불안감을 느꼈다. 평소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던 남편이 갑자기 일확천금을 꿈꾸는 듯한 모습은 낯설었다. 어느 날 밤 잠결에 지영은 민준의 옹알거리는 소리에 잠을 깼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 위에서 뒤척이고 있었다. 귀를 기울여 보니 민준은 알아들을 수 없는 숫자들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300, 500, 아니 더 크게. 그리고 이어서 섬뜩한 단어가 튀어나왔다. 존벌레, 갉아먹는. 지영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꿈속에서 민주는 마치 무언가에 씌인 듯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잠에서 깨어나서도 그는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 다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글쎄, 악몽이라도 꿨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하지만 지영의 마음속에는 섬뜩한 예언처럼 들렸던 존벌레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소중한 것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존재를 암시하는 듯했다. 그 후로도 민준의 부를 향한 집착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직장 동료들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얻은 확실한 정보라며 투자 유혹에 빠져들었다. 지영은 불안한 마음에 민준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다. 여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괜히 무리해서 돈 나기면 어떡해.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야. 그녀의 진심 어린 충고에도 민준의 눈빛은 이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보, 당신은 너무 안정적인 것만 추구해. 다른 사람들은 벌써 몇 배씩 불려서 부자가 됐대. 우리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만은 없어. 애들 생각해서라도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해. 민준의 변명은 그러듯했지만 지영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마치 거대한 덫이 그들 가족을 향해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불길한 예감. 밤마다 들려오는 민준의 잠꼬대. 존벌레라는 섬뜩한 단어. 그리고 그가 들여다보던 컴퓨터 화면 속의 비밀스러운 숫자들은 이제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행복했던 가정에 드리워질 어두운 그림자의 시작을 알리는 피할 수 없는 예언처럼 느껴졌다. 지영은 이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미궁의 입구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미궁 속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투자의 유혹과 은밀한 배신, 민준의 부를 향한 집착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섰다. 그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포탄 선언을 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둘까 해. 지영은 먹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회사를 왜 그만둬? 민주는 차분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직장 생활하면서는 큰 돈을 만질 수가 없어. 진짜 큰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해야 해. 나 이참에 제대로 투자 배워서 내 사업을 시작할까 해. 지영은 어이가 없었다. 사업? 투자? 여보, 갑자기 왜 그래? 당신 지금 잘 다니는 회사에서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우리 가족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잖아. 괜히 헛바람 들지 마. 그녀는 남편의 귀에 들어간 존벌레 같은 허황된 욕망의 씨앗을 뽑아내고 싶었다. 민주는 지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았다. 당신도 알잖아. 내 결혼식에도 왔던 회사. 선배, 그 형님 말이야. 그 형님이 이번에 투자로 대박 터뜨렸대.
외제차 타고 다니고 강남에 빌딩까지 샀대. 그 형님이 자기만 따라오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어. 당신, 내가 맨날 월급쟁이로 쥐꼬리만큼 벌어오는 거 언제까지 볼 거야? 나도 당신이랑 우리 애들 호강시켜주고 싶단 말이야. 민준의 말에는 듣기 좋은 설득력이 담겨 있었지만 지영은 직감적으로 불안함을 느꼈다. 그 선배라는 사람이 결혼식 때 여러 사람 붙들고 투자 이야기를 꺼냈던 기억이 떠올랐다. 딱 봐도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었다. 지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여보, 정신 차려. 그런 거 잘못하다가는 한순간에 다 날리는 거야. 그 사람은 딱 봐도 사기꾼이야. 다시 한번 쓸데없는 소리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다니던 직장이나 성실하게 다닐 생각해. 지영의 강경한 태도에 민주는 잠시 주춤하는 듯 했다. 그는 마지못해 알았어. 그럼 그냥 직장 계속 다닐게. 라고 대답했다. 지영은 한숨을 놓았다. 남편이 철이 들었나 싶어 안도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착각이었다. 민주는 지영의 눈을 속이고 뒤로는 더욱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아침이면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지영은 남편이 출근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민주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선배라는 남자와 만나 온종일 투자 설명회장을 전전했다. 그는 아내와 상의도 없이 비밀리에 회사를 그만두었고 퇴직금과 함께 두 사람이 피땀 흘려 모은 결혼 자금까지 전부 끌어모아 위험한 투자에 쏟아부었다. 매일 밤 민주는 서재에서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며 알 수 없는 그래프와 숫자들을 분석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리곤 했다. 지영은 민중이 잠든 후 그의 노트북을 몰래 열어본 적이 있었다. 화면 가득한 복잡한 차트와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 그리고 거액의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불어나는 기록들은 지영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그녀는 직감했다. 민준이 걷는 이 길은 파멸의 길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미 그는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지영은 냉장고에서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다. 민주는 헤드셋을 끼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격앙되어 있었고 다급함이 묻어났다. 형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군용이 대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투자했는데. 지영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준의 목소리에서 절망과 공포가 느껴졌다. 그녀는 문을 활짝 열었고 민주는 화들짝 놀라며 헤드셋을 벗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여보, 왜 아직 안 자고 있어? 민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지영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일이야? 혹시 회사 그만뒀어?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침묵은 곧 긍정이었다. 그 순간 지영은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그토록 경고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꿈속에서 민준이 중얼거리던 존벌레라는 단어와 함께 그들이 쌓아 올린 행복이라는 성이 서서히 갉아먹히는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선명하게 들리는 듯했다. 민준의 얼굴에는 욕망과 좌절,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지영은 깨달았다. 이 남자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그녀의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이제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충격적인 진실과 무너진 일상. 그날 아침 지영의 하루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시작되었다.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그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서둘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를 정돈했다. 완벽한 하루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남편 민준 역시 평소처럼 출근 복장을 갖춰 입고 현관을 나섰다. 여보,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일찍 나갈게. 아이들 잘 부탁해. 평온한 아침 인사와 함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지영은 서류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서려던 찰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첫째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었다. 안녕하세요, 지영씨.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호가 열이 너무 심해서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급작스러운 소식에 손이 덜덜 떨렸다.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어 도저히 자신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급하게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1번, 2번, 3번. 통화 연결음만 길게 울릴 뿐 민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평소 민준의 직장은 통화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 연락이 잘 되는 편이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 전화조차 받지 않으니 지영은 점점 초조해졌다. 설마 사고라도 난 건가 하는 불안감마저 엄습했다. 결국 지영은 어쩔 수 없이 민준의 회사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민준 씨 계신가요?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 아이가 아파서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직원의 대답은 지영의 머리를 망치로 때린 듯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박민준 씨요? 아, 고객님, 박민준 씨는 2달 전에 퇴사하셨는데요. 지영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네? 퇴사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민준 씨 오늘 아침에도 출근한다고 나갔는데요. 직원은 난처한 듯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기록에는 분명히 2달 전 퇴사로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2달 전에 퇴사했다고? 그럼 지금까지 매일 아침 출근한다고 나갔던 건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지영의 온몸을 휘감았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라왔다. 눈앞이 흐려지고 온몸에 힘이 풀리는 듯 했다. 지영은 민준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여전히 받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을 파토낼 수밖에 없었다. 회사의 중요한 계약이 물거품이 되었고 상사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난을 들어야 했다. 그날의 지영은 최악 중의 최악이었다. 하지만 상사에게 욕을 먹는 것보다 더 지영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바로 남편 민준의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그녀를 속여왔다는 사실은 지영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다. 그는 대체 무엇을 위해 그녀를 속였단 말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다녔기에 이토록 철저하게 자신의 일상을 위장했던 걸까? 그날 밤 민준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귀가했을 때 지영은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분노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평소처럼 피곤하다는 듯 소파에 몸을 던지며 여보, 오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죽는 줄 알았네. 회의도 많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을 향해 쏘아붙였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진짜. 회사 일이 많아? 회의가 많아?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오늘 당신 회사에 전화했었어. 회사 그만둔 지 2달이 넘었다던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가 있어? 그 돈은 다 어디다 쓴 거야? 당신 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녔어?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흔들렸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다. 여보, 그게... 아니, 알았어. 다 말할게. 그게 실은... 그는 변명할 여지도 없이 지영의 날카로운 질문에 무너져 내렸다. 지영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절망과 배신감으로 얼룩진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견고했던 일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덮쳐오는 불행과 비참한 현실, 남편 민준의 거짓말이 드러난 후 지영의 삶은 혼돈 그 자체였다. 배신감과 분노는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고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민준은 뒤늦게 무릎 꿇고 빌었지만 이미 깨져버린 신뢰는 쉽게 회복될 수 없었다. 지영은 민준에게 직장을 다시 알아보라고 다그쳤고 민준은 마지못해 알았어. 다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게. 라고 대답했다. 지영은 그가 정말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또 다른 비극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어느 날 새벽, 지영은 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지영아, 내 아빠가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어졌다. 지영은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서둘러 친정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차가운 몸으로 누워 계셨다. 평소 지병 하나 없이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하룻밤 사이에 신정지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았다. 옆에서 주무시던 어머니조차 새벽에 너무 조용히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장례식장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지영과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아빠가 왜 하룻밤 사이에 돌아가셔야 해. 엄마는 이제 누구를 보고 살아야 해. 어머니의 절규는 지영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새벽에 한 번만 아빠를 돌아봤더라면 화장실이라도 일어날 것을. 그럼 아빠 상태를 봤을 텐데.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희 아빠 이렇게 만든 거야. 어머니는 자책하며 울부짖었다. 지영은 애써 눈물을 삼키며 어머니를 위로했다. 엄마, 그런 말 마. 아빠가 돌아가신 게 왜 엄마 탓이야. 엄마 탓하지 마. 아빠도 그건 원하지 않으실 거야. 엄마 탓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우리 앞으로 셋이 더 의지하면서 살자. 아빠 빈자리 우리가 채워줄게. 세 모녀는 서로를 부여잡고 슬픔을 나누었다. 그 와중에도 민주는 사이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듯 보였다. 장례 내내 빈소를 지키고 상주 노릇을 하며 주문객을 맞았다. 지영은 민준이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것에 대해 내심 고마움을 느꼈다. 그래, 그래도 이 사람이 완전히 쓰레기는 아니구나. 이 계기로 철이 좀 들겠지. 지영은 작은 희망을 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빈자리는 너무나 크게 느껴졌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는 여전히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한동안 집에서 뒹굴거리던 그는 결국 가지고 있던 운전면허증으로 택시회사에 취직했다. 지영은 민중이 그래도 가족을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에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택시 운전은 민준에게 또 다른 골칫거리였다. 그는 허구한 날 사고를 쳤다. 접촉사고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대형 사고까지 여러 번 냈다. 수리비는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나갔고 결국 민준이 택시를 모는 것은 가정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여보, 그렇게 버는 것보다 날리는 게 더 많을 거면 그냥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어때?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돈은 제대로 못 받으니 이건 뭐 하나만 하잖아. 지영이 답답한 마음에 말을 꺼내면 민주는 늘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아니야 여보, 나 그래도 요즘 늘고 있어. 손님들도 내 차 편안해서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열심히 할 거야. 열심히 해서 당신 호강시켜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민준의 어설픈 변명에도 불구하고 지영은 그가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에 차마 더 강하게 다그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불행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었다. 하지만 지영이 모르는 새, 민주는 또 다른 투자라는 이름의 늪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택시 운전으로 벌어들이는 시시한 수입으로는 자신의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 민주는 밤마다 비밀스러운 모임에 참석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통화하며 더욱 위험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지영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존벌레는 더욱 교활하고 은밀하게 그녀의 가족을 갉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불행의 연속과 불륜의 증거,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민준의 끊이지 않는 사고는 지영의 삶을 점점 피폐하게 만들었다. 민준이 택시를 몰며 벌어오는 돈은 사고 수습에 바빴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날이 많았다. 지영은 밤낮 없이 두 아이를 돌보면서도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어야 했다. 민주는 여전히 조금만 기다려줘 여보. 내가 꼭 성공해서 당신 호강시켜줄게. 나는 허황된 약속만을 말너고 반복할 뿐이었다. 지영은 그를 믿어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어느 날 지영은 민준의 바지 주머니에서 낯선 영수증을 발견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꽤 비싼 식사를 한 내역이었다. 지영은 민준에게 물었다. 여보, 이거 뭐야? 누구랑 이렇게 비싼 밥을 먹은 거야? 민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능청스럽게 둘러댔다. 아, 그거? 회사 동료들이랑 회식한 거야. 요즘 일도 힘들고 해서 사장님이 특별히 쏘신 거지. 민준의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지영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며칠 뒤 지영은 우연히 민준의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었다.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 보고 싶어. 발신자를 확인하니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지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회사 동료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민중이 잠든 사이 몰래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오온님이라고 저장된 이름의 상대방과 민준이 주고받은 다정한 대화들이 가득했다. 사랑해, 보고 싶어, 자기야 같은 애정 표현과 함께 둘만의 은밀한 데이트 사진들까지 있었다. 지영은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낯선 여성이었다. 충격과 배신감에 몸살이 쳤지만 지영은 감정을 애써 억누르고 냉정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민준과 대치해봤자 그는 또다시 거짓말을 늘어놓을 것이 뻔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지영은 오랜 고민 끝에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남편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싶었다. 민준의 뒤를 밟아 그의 수상한 행적을 밝혀내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다.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가 보내온 사진들은 지영의 숨통을 조여왔다. 사진 속 민주는 낯선 여성과 함께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걷고 있었다.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진은 그들이 함께 들어가는 한 아파트 건물의 모습이었다. 탐정은 그 아파트가 민준이 최근 어머니께 사들였다고 말했던 집이라고 설명했다. 지영의 어머니가 남긴 유산 2억 원을 몰래 가져다 어머니께 집을 사들였다고 했던 바로 그 집이었다. 지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민준이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집을 샀다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그 집은 민준이 내연녀와 함께 살림을 차린 보금자리였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탐정이 보내온 또 다른 사진들이었다. 그 사진들에는 민준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니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틈을 타 민준과 그의 내연녀가 다정하게 포옹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지영은 깨달았다. 민준의 어머니까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어쩌면 시어머니는 민준과 내연녀의 관계를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조장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아들 부부의 돈을 받아 새로운 집을 얻고 그 집에서 아들의 불륜까지 방조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영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지영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은 물론 친정어머니의 유산을 탐내고 아들의 불륜을 돕고 있었던 시어머니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철저히 기만하고 배신했다는 사실에 지영은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눈앞이 깜깜해지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의 가정은 이미 존벌레에 의해 속부터 철저히 갉아먹히고 있었다. 지영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 끔찍한 진실을 묵인하고 살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섭, 깅, 독선적인 폭로와 교활한 가면. 지영의 손에 들린 탐정의 보고서와 사진들은 심장을 갈갈이 찢는 날카로운 파편 같았다. 불륜의 증거, 그것도 시어머니의 묵인하에 버젓이 진행된 남편의 배신은 지영의 인내심을 한계점까지 몰아붙였다. 분노와 모멸감, 그리고 억울함이 뒤섞여 그녀의 눈앞은 핏빛으로 물든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단 한순간도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준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지영은 그에게 탐정의 보고서와 사진들을 집어던졌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뿌려지자 민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다 뭐야, 여보?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지영은 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게 다 뭐냐고, 이 파렴치한 인간아. 2달 동안 날 속이고 회사를 그만둔 것도 모자라 내연녀랑 살림까지 차려? 그것도 우리 엄마 돈으로 산 집에 네 엄마까지 같이 살면서 네가 인간이야? 이 쓰레기 같은 존벌레야. 지영의 격렬한 분노에 민주는 잔뜩 겁먹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눈을 이르 거리를 찾으려 애썼다. 여보, 오해야. 그게 아니라. 하지만 지영은 더 이상 그의 거짓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오해? 오해라고? 내 2 눈으로 똑똑히 봤어. 네가 그 여자랑 껴안고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봤다고. 이 쓰레기 같은 작자야. 당신 엄마까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 감히 우리 엄마의 마지막 유산을 그따위 불륜의 둥지를 트는 데 쓰다니 정말 천벌 받을 거야. 민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잔뜩 웅크리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이내 그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다. 겁에 질린 표정 대신 그의 얼굴에는 뻔뻔함과 적반하장이 떠올랐다. 그래서? 다 봤으면 어쩔 건데. 당신이 나를 그렇게 의심하고 몰아세우니까 내가 숨길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은 맨날 나를 못 믿고 내가 큰돈 번다고 하면 비웃기만 했잖아. 나는 당신이랑 우리 애들 호강시켜주려고 이렇게까지 한 건데 당신은 내 진심을 몰라줘.
내가 오죽하면 당신까지 속였겠어. 이해심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내가 당신 남편은 맞아? 어떻게 그렇게 남편 길을 못 살려줄 망정 눌러주기려 그래. 이럴 거면 차라리 종을 데리고 살지. 그래. 민준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지영의 마지막 인내심마저 끊어놓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준을 노려봤다. 종을 데리고 살아? 이 미친 인간아. 지금 네가 하는 짓이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따위 투자는 뭐고 그 여자랑 놀아나는 건 뭔데?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아? 당장 그 돈 내놔. 그리고 이혼해. 더 이상 너 같은 벌레 같은 인간이랑 한 지붕 아래에서 살 수 없어. 지영의 단호한 말에도 민주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이혼?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나도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 이 집 가장은 나야. 나라고. 당신이 나랑 이혼하면 누가 당신을 만나줄 것 같아? 애가 둘이나 딸린 이혼한 아줌마를 누가 이쁘다고 만나주겠어. 평생 혼자 살아야 할걸? 당신 같은 여자는 돌싱으로밖에 나오면 안 팔려. 공짜로 누가 주면 모를까 사람들 손해보는 짓 안 해. 그러니까 얌전히 그냥 나랑 살아. 생활비나 꼬박꼬박 내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그때 그냥 당신한테 떨어지는 이토록 추악하고 이기적인 괴물이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은 지영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칼날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인간과 대화할 가치조차 없다고 느꼈다. 닥쳐, 이 쓰레기 같은 존벌레야. 잔말 말고 앞으로 나한테 위자료 톡톡히 주고 훔쳐간 그 돈이나 제대로 내놓을 생각해. 네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마무리되게 내가 절대 가만 안 둘 거니까. 지영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는 민준을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부으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더 이상 사랑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철저한 단죄만이 그녀의 목표였다. 이 존벌레 같은 인간에게서 그녀의 모든 것을 되찾고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라고 지영은 굳게 다짐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법정 공방과 절망적인 현실. 지영은 민준의 뻔뻔함과 그의 어머니까지 가담한 대신에 치를 떨었다. 더 이상 이 남자와는 한순간도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지영은 곧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그녀는 그동안 민준의 외도와 재산 탕진, 그리고 어머니의 유산 갈취에 대한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정리했다. 탐정에게 받은 사진과 영상, 문자 메시지,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민준이 회사에서 퇴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했다. 그녀는 민준에게서 모든 것을 되찾고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었다.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지영은 밤낮으로 여러 법무법인을 수소문했고 수많은 상담 끝에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에서 승소 경험이 많고 특히 친족 상도례 같은 복잡한 재산 관련 소송에 강한 전문 변호사를 찾아냈다. 변호사는 지영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저었다. 어려운 싸움이 될 겁니다. 남편분의 외도 증거는 명백하지만 가족 간의 돈 문제는 친족 상도례라는 특성상 법적 처벌이 어렵고 재산 분할에서도 남편분이 발뺌하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지영은 비록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첫 번째 공판이 열리던 날
법정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민주는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는데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뻔뻔함과 위선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지영을 향해 힐끗거리며 조롱하듯 비웃었다. 지영은 그를 똑바로 노려봤다. 이제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소송이 시작되자 민준 측 변호사는 지영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피고인 박민주는 원고에게 어떠한 외도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사진들은 단순한 지인과의 만남일 뿐이며 친정 어머니의 유산에 대한 부분도 원고와 충분히 상의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노후를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이는 가족 간의 합의에 의한 재산 이동이며 결코 강취가 아닙니다. 민주는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증거를 부정하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하지만 지영 측 변호사는 민준의 주장을 조목조목 간막했다. 민준과 내연녀가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 내역과 은밀한 장소에서의 데이트 사진들, 그리고 민준의 회사 퇴직 및 어머니 유산 갈취 과정의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을 제시했다. 특히 민준이 회사에 몰래 퇴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그의 거짓말을 명확히 드러냈다. 변호사는 민준이 지영과 자녀들을 기만하고 가족의 재산을 개인적인 욕망과 불륜에 사용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가장 치열했던 공방은 바로 어머니의 유산 2억 원에 대한 부분이었다. 민준은 그 돈이 가족의 재산이었으며 지영의 어머니도 자신에게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허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영은 그 돈은 어머니께서 저와 제 동생에게 빚을 갚으라고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입니다. 남편에게 넘겨줄 의도도 없었고 남편은 제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그 돈을 갈취하여 시어머니에게 집을 사주고 내연녀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진술했다. 재판은 길어졌다. 민주는 매번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일삼았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와 끊임없이 작전을 모의했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한 번은 민준이 법정에서 지영을 향해 비웃으며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 당신 같은 여자 누가 데려갈 것 같아? 애딸린 돌싱은 아무도 안 거들떠봐. 얌전히 생활비나 받고 나랑 살지 그랬어. 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지영은 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굳게 참고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승소만이 그의 뻔뻔함을 꺾을 수 있다고 믿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지영은 점점 지쳐갔다. 남편의 뻔뻔한 거짓말과 교활한 술수는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했다. 그녀는 매일 밤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힘을 얻었다. 엄마, 제가 꼭 다 되찾아 올게요. 엄마의 돈, 엄마의 명예, 그리고 제 삶까지요. 지영은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다. 그리고 마침내 긴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영 측 변호사가 제시한 결정적인 증거들과 민준의 일관성 없는 진술들이 합쳐지면서 재판의 분위기는 서서히 지영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법정은 이제 공정하게 그녀의 편에 서고 있었다. 지영은 희미하게나마 승리의 빛을 보았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종벌레를 완전히 처단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전투 스위크, 덫의 그림자와 숨겨진 제3자, 길고 지루한 법정 공방 속에서 지영은 민준의 뻔뻔함과 교활함에 끊임없이 저절하고 분노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행복과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했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민준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파헤치던 중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변호사는 민준의 통신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심층 분석하면서 수상한 패턴을 포착했다. 민준이 투자에 뛰어들 시점과 맞물려 그가 선배라고 지칭했던 인물 외에 또 다른 제3자와의 빈번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거액의 돈이 오고 간 흔적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돈의 흐름이 단순한 투자 관계라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다. 민준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특정 회사의 법인 계좌로 흘러들어갔고 그 회사의 대표는 놀랍게도 민준의 내연녀, 즉 상간녀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지영 씨, 이 부분 좀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철을 내밀었다. 박민준 씨가 투자라고 주장했던 돈들이 사실은 상간녀 명의의 법인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사기를 넘어선 공모의 가능성이 큽니다. 지영은 눈을 크게 떴다. 네? 그럼 그 여자가 민준 씨를 이용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둘이 짜고 친 건가요? 변호사는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직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박민준 씨는 상간녀에게 깊이 빠져 그녀의 사업을 돕거나 혹은 그녀가 제안한 투자에 맹목적으로 돈을 쏟아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지영 씨의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민준이 단순한 욕망에 눈이 멀어 허황된 투기에 빠져든 것이 아니라 애초에 교활한 덫에 걸려들었거나 혹은 자신과 공모하여 지영의 돈을 노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지가 떨렸다. 그녀는 그동안 민준을 존벌레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존벌레를 조종하는 더 거대한 어둠의 존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조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민준의 내연녀는 선배라고 불리던 투자 사기꾼과 한통속이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다. 선배는 민준의 허황된 욕망을 부추겨 투자에 끌어들였고 내연녀는 그의 감성적인 약점을 파고들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배했다. 그들은 민준의 모든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던 것이다. 지영은 팜정에게 민준의 내연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의뢰했다. 곧이어 그녀는 내연녀의 과거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다. 그녀는 과거에도 여러 남성들을 상대로 비슷한 방식으로 사기를 쳐서 거액을 가로챈 전과가 있었다. 그녀는 교묘한 말솜씨와 매혹적인 외모로 남자들을 유혹했고 그들의 돈을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였다. 민주는 그녀의 교활한 덫에 완벽하게 걸려든 먹잇감에 불과했던 것이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갈수록 지영의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선배와 내연녀는 민준의 탐욕을 이용해 그를 파멸로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지영의 소중한 재산까지 가로챘다. 민준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교활한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어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어리석은 존재였다. 지영은 더 이상 민준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남지 않았다. 그는 종벌레에 불과했으며 그 종벌레를 조종한 악마 같은 존재들에게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소송 전략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단순히 이혼과 재산 분할을 넘어 사기 공모 혐의까지 추가하여 민준과 그의 내연녀 그리고 그 선배라는 사기꾼까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결심했다. 이제 법정 공방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탐욕과 배신, 그리고 복잡한 사기극을 파헤치는 치열한 싸움이 될 터였다. 지영은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에너지 삼아 이 모든 것을 밝혀내고 정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어둠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빛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맹세했다. 운명의 심판과 정의의 승리.
길고도 지루했던 법정 싸움은 마침내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준의 교활한 거짓말과 내연녀의 능숙한 회피, 그리고 시어머니의 내연녀의 뻔뻔한 기호에도 불구하고 지영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밤샘을 불사하며 증거를 추가하고 법리적 허점을 메우는데 온 힘을 다했다. 이제 모든 것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었다. 최종 공판이 열리던 날, 법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래찼다. 방청석에는 지영의 여동생과 친지들, 그리고 민준 측의 소수 인원만이 자리를 지켰다. 민준은 평소처럼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경련과 함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내연녀 또한 잔뜩 굳은 표정으로 변호사 뒤에 숨어 있었다. 지영 측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민준이 저지른 모든 죄를 조목조목 짚었다. 피고인 박민준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속이고 가정을 등한시하며 외도와 허황된 투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은 물론 돌아가신 장모님의 마지막 유산까지 가로채 자신의 불륜과 사치에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부간의 갈등을 넘어선 명백한 사기이자 배신 행위입니다. 또한 상간녀는 피고인 박민준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재산을 편취하고 피고인의 어머니까지 이 범죄에 가담시킨 정황이 명백합니다. 변호사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민준의 회사 퇴직 증명서, 상간녀 명의로 된 법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의 흐름, 민준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수많은 애정 행각 증거들, 그리고 특히 민준이 시어머니에게 집을 사줬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그 집이 사실상 민준과 상간녀의 은밀한 보금자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준과 상간녀는 당황하여 시선을 피하거나 횡설수설하며 변명할 뿐이었다. 특히 민준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방조하거나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변호사의 시상은 법정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지영은 그제야 시어머니가 민준의 불륜과 재산 탕진을 알면서도 묵인했던 이유를 확실히 깨달았다. 어머니가 남긴 유산 2억 원이 시어머니 명의의 새 집으로 둔갑했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극의 일부였던 것이다. 민준 측 변호사는 어떻게든 상황을 뒤집어 보려 했었다. 피고인 박민준은 단순한 투자 실패로 인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상간녀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은 불쌍한 가장입니다. 그는 민준이 상간녀에게 속아 자신의 재산까지 잃었다는 지상을 펼치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증거들은 거짓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민준이 자신의 재산 외에 지영의 재산까지 빼돌린 정황이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이었다. 최후 변론이 끝나고 재판장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문이 낭독되기 시작했다. 원고, 지영과 피고인 박민준은 이혼한다. 자녀들의 양육권은 원고 지영에게 기속되며 피고인 박민준은 내다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인 박민준은 원고 지영에게 재산 분할 명목으로 일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로 일금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그리고 판사의 목소리가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자 지영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혼과 양육권 그리고 재산 분할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어머니의 유산 그리고 상간녀의 책임이었다. 피고인 박민준은 원고의 친정어머니 유산 2억 원을 무단으로 갈취하여 자신의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친족 상도례의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박민준은 원고에게 갈취한 2억 원을 전액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인 상간녀는 피고인 박민준과의 공모를 통해 원고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예금 1억 원을 지급한다.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법정 안에는 희미한 탄성과 함께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지영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그동안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눈물이었다. 그녀는 승리했다. 완벽하게 승리했다. 어머니의 유산을 되찾았고 상간녀에게서 위자료를 받아냈으며 민준의 모든 거짓말과 배신을 법정에서 만천하에 드러냈다. 민준과 그의 내연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받아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교차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활한 계획이 완벽하게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지영은 승리의 눈물을 닦아내며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존벌레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삶을 갉아먹을 수 없었다. 정의는 승리했고 지영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통검나, 뿌린 대로 거두는 법과 후회의 눈물.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지영은 비로소 깊은 심연에서 벗어나 자유의 빛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민준과 그의 내연녀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항소했지만 이미 증거가 명백하고 지영 측 변호사가 빈틈없이 준비했기에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지영은 승소했고 모든 것이 확정되었다. 가장 먼저 민준과 시어머니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 지영의 어머니 유산 2억 원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민준은 어떻게든 경매를 막으려 발버둥 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 아파트는 지영의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녀는 그곳에서 살림을 차린 민준과 내연녀의 짐을 모두 빼내 버렸다. 민준은 자신을 향해 울부짖었지만 지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 쓰레기 같은 존벌레야.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이제 내 눈앞에서 사라져. 갈 곳 없어진 민준과 시어머니는 단칸방으로 쫓겨났다. 민준은 자신이 그토록 업신여기던 택시 운전을 밤낮 없이 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하지만 그의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법원에서 판결난 위자료와 재산 분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민준은 선배와 내연녀에게 마지막 남은 돈까지 투자하게 되었다. 내연녀는 민준에게 오빠,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벌어서 멋지게 재기하자. 나만 믿어. 라며 달콤한 말로 그를 유혹했다. 민준은 그녀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었고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또 다른 사기극이었다. 민준이 돈을 쏟아부은 순간 내연녀와 선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투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들의 계획은 오직 민준의 돈을 빼돌리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다. 민준은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존벌레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어머니의 집도, 지영에게서 빼앗은 돈도, 그리고 자신이 어렵게 모아왔던 모든 재산까지도. 며칠 후 지영의 회사 앞으로 한 남자가 남루한 차림으로 찾아왔다. 꾀주제한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 초점 없는 눈빛. 바로 민준이었다. 그는 지영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여보, 나 큰일 났어. 나 이제 완전히 망했어. 그 여자가 꽃뱀이었어. 나 감쪽같이 속은 거 있지? 이게 말이 돼? 나 이제 완전히 빚더미에 앉게 생겼어. 그 여자가 내 돈 다 가지고 튀어버렸어.
민주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털어놓았다. 민주는 이제 오갈데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절규했다. 시어머니마저도 그 충격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했다. 여보, 진짜 미안한데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나 지금 당신이 그 돈 안 빌려주면 인생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 당신이 그 2억도 갚고 재산 분할한 거랑 그 여자한테 위자료까지 받은 거 하면 돈 꽤 되잖아.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그 돈 좀 빌려줘. 응? 내가 꼬박꼬박 갚을게. 지영은 민준의 말을 들으며 냉소를 지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인 척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다. 하지만 지영은 더 이상 그의 연기에 속지 않았다. 내가 미쳤니? 그 돈을 너 같은 벌레한테 주게? 난 너 살리고 싶지도 않으니까 가!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민주는 지영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다. 여보 잠깐만. 아니면 그것도 싫으면 나랑 다시 합치면 안 돼? 나 사실 당신 많이 보고 싶었어. 그 여자랑 같이 살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엄마한테 밥이나 해달라고 하던 여자야. 그 꼴 당하면서 엄마나 나나 당신 많이 그리워했어. 우리 이제 다시 합치면 안 될까? 이제는 내가 정말 잘할게. 응? 여보, 제발 나 용서해줘. 지영은 민준의 추악한 얼굴을 보며 역겨움을 느꼈다. 코미디하니? 네 입으로 네가 얘기한 거 잊었어? 나보고 다시는 너 찾아와서 다시 받아달라는 둥 하면서 질질 짜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무슨 개그 아니니? 아, 오랜만에 웃었네 진짜. 야, 참고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랬다. 나는 너 같은 인간하고 다시 합치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어. 왜 이래? 그리고 너, 내가 딱 한 번 경고하는데 지금부터 돈 없다느니 생활이 힘들다느니 가짜는 핑계대면서 양육비 소홀히 보내기만 해봐. 당장 그것까지 소송 다 걸어서 어떻게든 받아낼 거니까 알아서 보내는 게 좋을 거야. 지영은 매몰차게 민준을 내쫓았다. 비참하게 쫓겨난 민준은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시어머니와 단칸방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지영에게 돈을 빌려달라거나 합치자는 둥 헛소리를 해댔지만 지영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결국 스토커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하자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그는 이제 지영에게 양육비를 벌기 위해 밤낮 없이 택시를 모는 신세가 되었다. 민주는 자신의 탐욕과 배신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지영은 그가 자신에게 조롱하듯 돈을 던지며 니까짓게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비웃었던 과거를 떠올렸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승리자로서 모든 것을 되찾고 그 존벌레가 처참하게 몰락하는 것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다. 지영은 깨달았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새로운 시작과 희망찬 미래. 민준의 비참한 몰락은 지영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쾌함과 함께 그녀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지영은 어머니의 유산 2억 원을 온전히 되찾았으며 민준과 상간녀에게서 받아낸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으로 그동안의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는 것이었다. 민준과 시어머니가 살았던 그 아파트는 지영에게 아픈 기억으로 얼룩진 곳이었기에 그녀는 그곳을 정리하고 더 밝고 아늑한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 아이들의 학교와 가까우면서도 조용하고 쾌적한 아파트를 알아보고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아이들은 새로운 방과 꾸며진 공간에 기뻐했고 그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지영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민준이라는 존벌레 같은 존재가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지영의 일상은 놀랍도록 자유롭고 평화로워졌다.
더 이상 그의 거짓말과 배신에 상처받을 일도 그의 허황된 꿈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었다. 남편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지내던 지난날과는 확연히 달랐다. 결혼 전보다도 훨씬 더 즐겁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물론 그녀의 삶이 완벽하게 평탄해진 것은 아니었다.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육아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 생활비 마련,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빈자리를 모두 채워줘야 하는 부담감은 때때로 지영을 힘들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곁에는 늘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친정가족과 친구들이 있었다. 그들의 따뜻한 응원과 사랑은 지영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었다. 지영은 이제 매일 아침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눈을 뜨고 그들의 작은 손을 잡고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놀아주고 함께 동화책을 읽으며 꿈을 키워주는 시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행복했다. 때때로 지영은 민준의 몰락 소식을 전해 덜은산대 듣곤 했다. 그는 양육비를 벌기 위해 밤낮 없이 택시를 몰아야 했고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한때 자신의 전부였던 남자가 그렇게 비참하게 몰락한 모습을 보며 지영은 씁쓸함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는 스스로 탐욕과 어리석음의 늪에 빠져 파멸을 자초한 것이었으니 그것은 오롯이 그의 몫이었다. 지영은 이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돈과 성공에 대한 허황된 욕망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존벌레처럼 남을 이용하고 기생하려는 자는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고하고 싶었다. 혹시라도 주변에 투자니 주식이니 하며 인생 한 방을 노리고 허황된 꿈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피하라고. 그런 인간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지영은 이제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과 아이들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강하고 현명해졌으며 무엇보다 행복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새로운 아침. 지영은 잠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가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지켜줄 거야. 이제 우리에게는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야.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비극적인 결혼 생활과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어둠을 뚫고 빛을 찾아 나선 한 인간의 강인한 여정이었다. 지영은 앞으로도 많은 시련을 겪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빛나고 있었다.